일본 전체가 지금 일손 부족으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 있나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1.28입니다. 일손 부족이 심해진 일본이 이렇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외대에서 일본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이창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온 시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대학교에서 아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 유키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화제인 게 아무나 취업할 수 있다고 이제 내정자 100%에 가깝다라는 뉴스를 봤고요. 이게 내정자가 취업률이 70% 되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일본은 95%, 8%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수치야. 이게 말하자면 일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기업에서도 일을 많이 안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일을 많이 시켜버리면 일하는 젊은이들이 다른 데 갈 것도 많은데 하면서 이직해버릴까 봐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일본어로 나이테리스, 나이테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정이라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보통 이제 3학년 때 취업 활동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학년 말쯤 되면 이 내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4학년 한 여름쯤 되면 한 80% 정도 내정 받고 12월 되면 한 90%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대학생들만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일본 전체가 지금 일손 부족으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 있나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1.28입니다. 그러니까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28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고 심지어 의지가 없어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손 부족이 심해진 일본이 이렇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게 2010년 전후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거는 2009년, 10년 이때부터이긴 한데 또 아베가 또 중요합니다. 이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고 아베노믹스 경기라고 하는 게 2013년부터 18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 일하는 노동력 인구가 500만 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해도 노동력 인구는 늘 수가 있습니다. 총 인구의 일부는 노동력 인구고 일부는 비노동력 인구예요. 비노동력 인구의 대표적인 게 전업주부, 그 다음에 은퇴한 고령자. 근데 아베노믹스 경기 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노동시장으로 유턴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이미 회사를 은퇴하신 분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와서 일을 하고 이 아베노믹스 경기하는 동안에 500만 명이나 일하는 사람이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 부족이 심한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져서 고용을 많이 늘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고요. 일손 부족하다 보니까 일본은 70세 정년제가 사실상 도입이 됐거든요.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면 70까지 일할 수 있어요. 외국인 노동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숙련 노동, 미숙련 노동, 저숙련 노동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더 큰 문제는 고도의 인재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일본이 반도체 부활 꿈꾸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기업들하고 합심해서 지금 반도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들 투자 유치하고 있거든요. 대만의 TSMC라고 있습니다. 이 TSMC가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앞으로 10년 동안 1000명 이상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홋카이도에는 라피더스라고 최첨단 반도체 공장 짓고 있고 AI나 데이터 센터도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러 대학에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과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입생 일을 하려면 4, 5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굉장히 인력 부족, 특히 고급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너무 취업하기 편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살지 않아. 열심히 살지 않아도 어찌 되니까 지금 대학원에 가는 일본인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주요 선진국 중에 꼴찌입니다.
일본 친구들이 해외 나가서 근무하거나 공부하려거나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서 굳이 내가 고생하면서 해외 나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아마 일본 젊은이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진취성을 잃은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은 혹시 비슷한 그런 사례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그 동기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중국어 문학과인데 일본어까지 공부하는 동기들도 있고 스펙 쌓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교 수업에 안 가서 놀고 아르바이트가 더 중요하죠. 일본 대학생들은. 예. 되게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 한국인 동기들이 만약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졸업할 수 있다면 되게 일본에서 빛날 수 있다고 굉장히 해서 경쟁력이 높을 것 네. 같아요. 한국에서 하는 공부가 좀 쓸데없는 공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펙 쌓기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공부고, 그러니까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이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경쟁하고는 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일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명문대에서 뭐 아까 대학원을 안 간다 그랬지만 그래도 어떤 분야에 자기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공부하는 친구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대학의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문제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건 맞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당 경쟁, 과잉 경쟁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학교 졸업한 지 좀 꽤 됐는데요. 대학생 때도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보다는 맨날 놀고 술 먹고 나머지는 다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취업을 하더라도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냥 바로 그냥 5월 달에 6월 달에 그만둬 버리고 요즘에 그런 학생들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긴 면접 과정을 거쳐서 뽑으면 그 회사의 인간이 돼서 평생 거기서 이제 함께 거의 결혼하다시피 부부보다 더 오래 보는 거죠. 입사해서 30년을 40년을 한 회사에 다니는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기껏 들어가서도 금방 그만두고 우리 시카님처럼 나는 크리에이터 하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확실히 일본 젊은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지금보다 예전이랑 뭔가 바뀐 점이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그거 보시면 아십니다. 짱구, 크레용 신짱 네. 아빠. 신짱 아빠가 예전에 대학생이 취업 활동해서 회사 들어가서, 크레용 신짱 아빠가 와세다 대학 출신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회사 들어가면 거기에서 보통 4월 달에 입사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벚꽃 하나미 다리 맞는 거부터 시작해서 매번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이제 승진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뭐 급여도 올라가면서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직장에서 30년, 40년 이렇게 정년할 때까지 보통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이 내 평생 함께 해야 될 친구들, 동료들인 셈이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잘 지낼까 이런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만두고 딴 데 옮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게, 아무도 그만두지 않으니까 중도 채용 시장이라고 하죠. 발달하지 않아서 전직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직장에 오래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옛날에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일본인 친구들이 활기가 많이 없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살다가 그냥저냥 뭐 일을 하고 그냥저냥 이렇게 살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030 세대는 보통 이제 1990년이나 2000년대 태어난 세대들인데, 이 세대는 세대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하고 2000년대가 사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기억하는 시기거든요. 98년 정도부터 2013년 정도, 한 15년 동안, 저는 이걸 이제 잃어버린 15년이라고 하는데, 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이 15년 동안이에요. 이 15년 동안 온갖 우울한 단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토라, 이게 뭐냐면 정리해고. 원래 일본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제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다니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매년 호봉이 올라가서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8년에 일본에서 정리해고라는 걸 처음 시작하고 2002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당합니다.
또 2009년에도 굉장히 많이 정리해고 당하고요. 실업 상태가 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세대, 그걸 이제 어렸을 때 그걸 처음에 봤던 세대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일본의 지금 비정규직 노동시장 비중이 38%쯤 되거든요. 한국보다 높습니다. 한국이 한 33, 4% 되기 때문에 박행길이라고 들어보셨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견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켄길이 하켄무라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그때 이제 일본은 격차 사회가 됐다. 각사샤카이, 그래서 평등했던 일본이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다라고 연일 신문에서 보도했고요. 그 다음에 뭐 히키코모리, 그 다음에 니트, 은둔형 외톨이죠. 원래 히키코모리하고 니트족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9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처음에 직장을 못 가고, 직장을 못 가니까 결혼을 못 하고, 결혼을 못 하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그냥 캥거루족처럼 같이 사는 건데, 그때 같이 부모님과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40, 50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8050 문제라고 80대 부모님이 50대 자식을 지금 부양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우울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리마 아시죠? 무차별 살상 사건. 토리마 사건이 가장 많았던 때가 2008년 무렵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그 아키하바라 토리마라고, 네. 그때 이 범인이 트럭을 몰고 아키하바라의 그 차 없는 거리였는데, 그때 저는 그때 그 주변에 있었거든요. 돌진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치고 내려서 나이프를 휘둘러서 7명이 죽었어요.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역대급의 그 토오리마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25살 뭐 청년이었는데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범행을 일으키기 직전에 파견 노동자인데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리해고 당했기 때문에 사회 불만으로 이 범행을 일으킨 거다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정리해고랑 범행은 별 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일본 사람들 전부 다 입을 모아서 고용 안정의 불안정, 고용의 불안정이 결국에는 이런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 TV를 켜면 계속 지진 관련 뉴스 나오고 사망자 관련 뉴스 나오고, 세상이 다 우울하고 너무나 그 침울한 분위기, 애도 분위기에서 몇 달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잃어버린 15년 기간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2030 세대는 이런 우울한 시대에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내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사회에 나온 겁니다. 그 세대적인 특성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사토리 세대 뭐 들어보셨죠? 득도한 세대, 도를 깨친 세대야.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득도랑 상관없이 약간 M4 세대에 다 포기한 세대 같이 들려요. 왜냐하면 이 사토리 세대는 일단 차나 명품 따위는 필요 없다. 돈은 필요 이상으로 벌어서 뭐 하냐.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게 의미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대들은 앞의 세대하고 굉장히 달라요. 앞의 세대는 고도성장기나 버블기를 지낸 세대는 어떠냐면 소비가 미덕인 세대예요. 이 고도성장기에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3종의 신기라고 해서 어느 집이나 흑백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60년대 되면 3C라고 해서 에어컨, 컬러 테레비, 자동차, 이거 어느 집이나 다 있었어야 됐어요. 버블기에는 여대생들 필수품이 뭐였냐면 루이비통, 남자 대학생들은 양담배, 그 다음에 외제차, 이런 게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소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특성이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죠. 그거는 그런 90년대, 2000년대 장기 침체기 속에서, 또 그런 우울한 어떤 굉장히 문제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뭐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절제 내지는 절약,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포기,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래서 실제로 저축률을 보면 버블기 세대보다 지금 젊은 세대가 저축률이 높습니다. 지금 고령자 세대, 버블기를 겪었던 세대는 자기 자산을 헐어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률은 굉장히 낮은데,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니까 적은 소득에서도 쪼개서 저축을 하려고 하는 세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특징이 굉장히 나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변화하는 일본 경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저에게 가장 크게 나타날지 걱정이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는 데 있어서 2030 세대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경제가 30년 만에 전혀 새로운 어떤 단계로 진입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30년 만에 이렇게 일본 국내 투자가 많았던 적도 없었고 30년 만에 이렇게 임금이 5% 이상씩 오른 적도 없었고요. 일본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서 이 기업 체질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이런 것도 굉장히 새로운 변화인데 이게 비정상적이었던 경제 상태가 정상화되는 지금 단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30 세대는 사실 비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 쭉 살아왔잖아요. 이 정상화되는 경제 상황이 오히려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도 그렇죠. 일본 젊은이들 대부분 금융 문맹입니다. 투자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제가 일본 대학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동료들이랑 단 한 번도 투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전부 주식, 부동산, 코인 얘기 이거밖에 안 해. 일본은 왜 투자 얘기를 안 하냐면 그냥 돈을 은행에 넣어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디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죠. 10년 전에 은행에 넣어둔 돈이 그대로 있는 셈이니까 굳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도 물가가 오르고 있죠.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 돈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면 자기 자산이 점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금리에 가는 건데 사실 일본의 2030 세대는 금리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어요. 일본이 90년, 91년에 버블이 붕괴하고 저금리로 가서 99년부터는 제로금리 하고 2016년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 했거든요. 35년을 저금리나 제로금리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아예 금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 직장을 가게 되면 보통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론을 끼고 집을 사죠. 그런데 이 주택 론을 받을 때 조건이 굉장히 단순해요. 건강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급여가 꾸준히 나올 것. 이 정도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쌉니다. 보통 변동금리로 봤는데 한 0.2%에서 1.5% 사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혀 부담 없이 그냥 30년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100% 집값의 100%를 다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거와 집을 사는 게 딱히 큰 차이가 없거나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지금 금리가 2%, 3% 되면 또는 미국처럼 5%가 되면 엄청난 패닉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금리에 대한 면역이 없는 게 앞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앞으로 2030 세대의 어떤 정상화돼가는 경제에 있어서 리스크,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일본에서 구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반대로 구직을 하는 게 힘들었으니까 앞으로 좀 어디서 자리를 잡을지를 좀 생각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투자에 대한 공부도 좀 하면서 이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